1조 원이면 충분한 무기. 미국 보잉은 그것을 무려 3조 원에 한국에 팔려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한국이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없고 일방적 조건만 가득한 제안에 한국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보잉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역전극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바꾼 것인가? 오늘 그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지 20년이 넘은 전략 분석가입니다. 펜타곤과 주요 방산업체를 오가며 국제 군사계약의 협상과 분석을 담당해왔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기 수출 프로젝트에서는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정치적 영향력 앞에서 상대국이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죠.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 경보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몇 달 전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였습니다. 시애틀 본사 42층에 위치한 임원 회의실에는 보잉의 국제사업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2737 조기 경보기 도입 계획이 상세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보잉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한국은 어차피 기술 이전을 못 받아도 살 나라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관례에서 나오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F-16, F-15K,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를 모두 미국에서 도입해왔고, 그때마다 기술 이전 요구는 있었지만 결국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기간이 늘어져도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워싱턴 방산가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 역시 한국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 하지만 언제나 미국 기술력에 기대야 하는 국가 정도로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무기를 수입해왔고 협상 때마다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했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했거든요. 한미 대외 군사판매 협정 아래에서 한국은 늘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고, 가격은 오르지만 기술은 안 준다는 방침은 오래된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나온 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예전과 똑같을까? 최근 몇 년 사이 KF-21, K2 전차, 천공 방공 시스템 등에서 보여준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더군.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이번엔 진짜 움직일지도 몰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또 미국산 도입이 결론일 거라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고립된 결정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번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격이 3배로 뛰었는가? 기술 이전 없는 거래가 동맹 관계에 부합하는가? 만약 미국 의회가 거부하면 한국은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당해야 하는가? 제가 늘 외국 정부들과 만나며 들어왔던 수동적 응답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주도적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계약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묻고 있었고 때론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외교적인 말투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회의실에서 느꼈던 섬뜩한 이질감이 바로 이 변화의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보고를 마친 후 저는 보잉의 아태 지역 방산 파트너십 팀과 함께 한국 국방부를 향한 제안서 보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2737 평화의 눈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플랫폼이었고 이미 호주, 터키에서 운용 중인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저희 입장에서는 호의적이라 할 수 있었고 이 정도면 한국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2737 도입 시한은 2027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대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심지어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판은 끝났다는 표현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조건을 내세워도 결국엔 검증된 미국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한국 현지 매체에서 갑자기 기술 이전 거부, 3배 뻥 튀기된 가격, 의회 핑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국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보잉 갑질, 조기 경보기 국산화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홍보팀은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한국 언론의 패턴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방산 관련 이슈가 나와도 대부분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껏해야 예산 낭비 정도의 비판선에서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기술 주권, 대체 가능성, 심지어 미국의 이중적 태도까지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다가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잉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24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창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만만히 본다. 기술도 안 주면서 돈만 받겠다는 거냐. 이제 그만 미국 눈치 보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저희에 대한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의 번역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한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율하면 대부분 따라오는 분위기였죠. 1988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무산됐을 때도 201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었을 때도 결국엔 조용히 마무리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비판, 대체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보잉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너무도 뿌리 깊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KF-21에 들어간 A사 레이더, K2 전차의 파워팩, 천국 미사일의 요격 기술,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대체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댓글은 한국이 A사 레이더도 만들었는데 조기 경보기가 못 나올 이유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사부와 공동 개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계약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잘 안다고 믿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한국, 보잉 제안 검토 보류, 유럽 이스라엘 업체와 접촉 시도 중. 단순한 견적 비교가 아닌 사실상 재입찰 절차를 의미하는 행보였습니다. 워싱턴 본사 국제사업부에서 받은 첩보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이미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조기경보 솔루션에 대한 기술 브리핑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대안 검토 신호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독자적인 플랫폼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측에서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술 이전과 가격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고 보잉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유관 부처 회의록에까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본사방산 부문 부사장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떠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건 뭔가 심상치 않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F-16, F-15K,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한국은 결국 미국의 조건을 수용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하듯 언론에 흘리는 거지? 그가 덧붙인 말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거든요. 아이타와 의회 승인 과정은 미국 방산업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룰이었고 한국도 그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아닐까요? 회의실에 참석한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는데 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방전시회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현지에서 보니까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더군요. KF-21에 들어간 A사 레이더만 봐도 우리 APG-83과 성능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퍼지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우리가 강자였고 한국은 따라와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단순히 구매자가 아닌 판단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한국이 움직이고 우리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번 결정을 경제적 계산이 아닌 철학적 선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이 아니라 이 계약이 한국의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사부의 글로벌아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글로벌아이와 이스라엘 엘타의 시스템 성능을 비교 검토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보잉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융합, AI 기반 추적, 자국 내 정비 가능성 같은 항목에서 말입니다. 글로벌아이는 LEI 레이더를 장착한 사부 340 플랫폼 기반으로 우리 2737보다 운영 비용이 낮고 정비가 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기술 이전에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 흡수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로 무장한 협상가였고 동맹은 늘 그 기술에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기술이 아닌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선택할 때입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가 남긴 발언이 보고서 말미에 인용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한 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철학이란 바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개량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적 자립이었던 거죠. 보잉은 그날 긴급하게 한국 전담 조정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의 유연화, 유지보수 권한의 단계적 이양, 심지어 일부 소스코드의 접근권 검토까지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협상을 구걸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국방 관련 로비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모임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보잉뿐 아니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일부 전직 국방부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방산 협력 방안 모색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각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겉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록히드 마틴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넘겨주면 한국이 그걸로 우리 경쟁자로 돌아서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KF-21만 봐도 그렇잖아. 우리 기술 상당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어. 결국 우리 F-16 시장을 잠식하게 될 거야. 레이시온의 수석 부사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은 있지만 미국처럼 책임 있는 군사 파트너는 아니야. 한국이 자체 무기를 개발해서 어디다 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중동이나 동남아에 한국산 무기가 퍼지면 결국 우리 시장만 축소되는 거지. 이런 발언들 속에는 한국을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노골적이었던 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전략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어차피 미국 없이는 못 버텨. 그러니 버티다 보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을 개발해봤자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결국 미국 것이야. GPS, 위성통신, 첨단 센서, 이런 건 우리가 끊으면 끝이지. 그 말들 속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깊은 오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언제든 통제 가능한 하위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익숙한 논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읽었던 한국 기사들과 국민 여론, 무겁게 전달됐던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주권을 사고 싶다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한국가의 존재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반 전직 국방부 차관보였던 존 레이몬드가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인도, 호주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특히 인도와는 K9 자주포 현지 생산을 넘어서 차세대 미사일 공동 개발까지 논의 중이야.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여.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관리할 대상으로만 봐왔는데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었던 거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KF-21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로 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로비스트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돌아오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질문에는 제 자신도 놀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한국의 선택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잃는 거지. 대신 일본이나 대만이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뭔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거래로만 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걸 국가의 독립성과 철학을 담은 선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은 단순히 숫자 몇 개로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한국 측 협상팀과 주고받은 메일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읽을수록 묻어나던 건 자존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선택한 철학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협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선언이었죠.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제 가슴은 묘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설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은 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고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최신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한 나라가 가진 주권의 무게를 다루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년째 함께 일해온 동료인 제이슨과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 파트너 중 한 명이었고 이번 한국건의 초안 작성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죠.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펜타곤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보잉으로 옮겨온 그는 아시아 지역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런 그가 식사 도중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요즘 너 좀 이상한데.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 때도 예전 같지 않고 보고서도 뭔가 다르고 혹시 한국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곧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이번엔 우리가 뭘 잘못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목소리에는 지난 몇 주간 쌓였던 의문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도 가격도 외교도 뭔가 우리가 너무 우리 식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제이슨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 우리가 가진 게 기술이고 그게 곧 힘이지.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의회가 승인 안 하면 기술은 넘길 수 없어. 그건 우리 탓이 아니야. ITAR 규정도 있고 국가기밀 보호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산기술 이전에는 복잡한 법적, 정치적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국방수권법, 수출관리법, 의회 승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기업의 의지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이 이제는 그토록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니야. 그들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상호 존중을 원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70년간 혈맹이라고 불러온 관계에서 왜 여전히 기술, 종속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만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후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과 기술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은 왜 여전히 구매자 위치에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해. 한국이 기술을 흡수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KF-21만 봐도 그렇잖아. 우리 기술 상당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어. 결국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될 거야. 그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A사 레이더, 능동형 전자방해 장비, 첨단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 문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한국, 유럽, 이스라엘 장비와의 공동개발 가능성 공식 검토 착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보도됐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미국산 도입대 유럽 이스라엘과 공동개발 문항에서 후자가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을 유일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예전에는 미국산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더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KF-21, K2 전차, 천공 미사일 등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쌓인 결과였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글로벌아이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이스라엘의 기술은 실전 검증이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과의 기술 공유에 훨씬 적극적이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기술 발전에 목말라 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70년간 혈맹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핵심 기술은 절대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이 성장해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려 하니까 견제하려고만 했죠. 그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닌 협상 상대가 되어버린 거죠. 며칠 뒤 열린 사내 전략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일부라도 이전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몇몇 고위 간부들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죠. 그건 결국 우리가 무릎 꿇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진짜 동맹이란 건 기술 독점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신뢰와 자율성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다시 인정해줄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워싱턴은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차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리포트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펼쳐본 자료들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보잉이 그간 한국에 공급한 시스템부터 카이와 LIG넥스1이 개발해온 기술 변화, 그리고 가장 최근엔 국산 A사 레이더와 무인기 플랫폼까지 1980년대부터 2024년까지 거의 40년간의 한국 방위산업 발전사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업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 조기 경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놀라움이었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한국이 정말 혼자 만든 건가? 제가 보고 있던 건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차세대 A사 레이더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A사 레이더는 원래 미국, 유럽 일부에서만 독점하던 기술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고 신호 처리 알고리즘도 극도로 복잡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탐지 범위, 재밍 대응, 내구도에서 저희 제품과 대등하거나 어떤 부분은 앞서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을 한국은 압축 성장의 방식으로 따라잡은 셈이었죠. 이런 속도라면 조기 경보기용 레이더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카이의 항공기 설계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시스템 통합 능력, 공기역학 설계, 복합 재료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카피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인 설계 철학과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였죠. 특히 KF-21의 RCS 최적화 기술은 F-35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레이더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얼굴에선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집중과 책임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기술을 쥐는 이유를 알고 있었구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더 많은 계약을 따내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죠. 물론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에게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개발은 생존의 문제였고 자주 독립의 문제였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이런 동기의 차이가 기술 발전 속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국가안보, 군사동맹, 국제정치, 모든 것이 누가 기술을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됐죠. 우리는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상대방이 기술적으로 종속적일 때만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묻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인가? 동맹이란 이름 아래 왜 우리는 늘 양보해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기술의 소유권을 넘어서 관계의 본질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 관계라면 서로의 발전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었죠. 미국 내부에선 아직도 기술 넘기면 안 된다. 한국이 경쟁자가 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러왔지만 그들은 철학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협상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래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철학 앞에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조용한 자세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주 중반 보잉 본사에서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종 수정 제안안을 확정짓기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애틀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임원회의실은 평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부사장부터 홍보 책임자, 기술 자문단, 법무팀까지 모두 모여 있었고 저 역시 전략 컨설턴트로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껍게 쌓인 자료들과 함께 한국 조기경보기 사업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국제사업부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승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ITAR 규정상 핵심 소스코드나 레이더 알고리즘은 절대 공유할 수 없고 이는 협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무팀장도 거들었습니다. 가격 역시 조정이 어렵습니다. 개발비, 생산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수수료를 감안하면 현재 제시한 금액이 최선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결국 검증된 미국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대안들은 성능이나 신뢰성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기술자문단의 수석 엔지니어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술 이전 선례를 만들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적 우위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심지어 영국도 지금까지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어요.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로서 기술 보호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무분별한 기술 이전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리 속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흐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본 한국의 변화, 그들의 기술력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생각하면 이런 일방적인 접근법으로는 이번 협상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 도중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안은 한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뢰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잠깐 정적에 잠겼고 이내 차가운 반응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학? 지금 이게 철학 논쟁하는 자리인가? 우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감정이나 철학으로 수십억 달러 계약을 결정할 순 없어. 국제사업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린 미국이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야. 기술 넘기면 앞으로 줄줄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하게 돼. 그러면 우리 방산업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가장 강경했던 건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밖에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야. 사부나 이스라엘 업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만큼 검증된 시스템도 없고 장기적인 지원 능력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른 채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의 한국으로 보고 있었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KF-21, K2 전차, 천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단순한 카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조기 경보기 분야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지난 주말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자는 거야?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데?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급자로부터 불려가 따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진행된 그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조언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자네가 미국 기업의 대표 자문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의 말은 곧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거야. 그게 자네 역할이고 미국의 이익, 보잉의 기조, 정치적 계산 그 모든 것을 우선으로 두라는 압력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오히려 그 침묵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 기술이 한국의 독립성을 해친다면 우리는 진짜 동맹인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독립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득권인가? 이런 질문들은 회의실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논의는 우리가 어떻게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상대방의 입장이나 장기적인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메일을 확인하다가 저는 한국 언론에서 새로 올라온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 글로벌 아이엘타 외 추가 플랫폼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한국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대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대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없이 가는 길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을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여러 옵션 중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이름이 협상이 아닌 오만의 대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적 우위에 안주해왔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한국도 변했습니다. 오직 우리만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심이다.
하지만 그 진심을 보여줄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로부터 호출을 받은 저는 워싱턴 인근의 한 비공식 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맥린에 위치한 그 장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컨퍼런스 센터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간 방산 고문들과 전직 국방 인사들이 비공개로 만나 국제 입찰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모임은 공식 회의록도 남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결론들이 실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미국 의회의 군수위원회 출신으로 지금은 보잉의 외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리처드 핸더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방위산업계에선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30년간 의회에서 국방 예산과 무기 수출을 담당해왔고 퇴임 후에는 여러 방산업체의 고문을 맡고 있었죠. 전략적 설득을 빙자해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켜온 인물이자 미국의 기술은 국가의 무기라는 신념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기술 넘긴다고?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디까지 키워줬는지 잊었나? 1970년대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데 이제 와서 조건을 바꾸겠다고?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를 넘어선 깊은 위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수혜국 정도로 보는 시각이었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제공한 원조와 기술 지원, 그리고 안보 보장을 통해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이제 와서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었죠.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위계의식이자 한국을 끝까지 하위 동맹국으로만 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이 주인이고 한국은 언제까지나 종속적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이어서 의회 차원의 압력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보잉이 기술 이전 조건을 열면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거야. 미국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는 잠시 멈춘 뒤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어. ITAR 규정도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는 아예 대놓고 기술 이전 금지 메모를 회람시킬 계획까지 언급했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식 문서를 작성해서 관련 부처와 방산업체들에 배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메모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기밀기술의 해외 이전 제한에 관한 지침.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겨냥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지배 논리였고 그 아래 한국은 단지 선택권 없는 수동적 고객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계약을 포기하면요? 정말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리처드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습니다. 포기하게 둬. 어차피 한국은 미국 기술 아니면 안 돼. 그는 잠시 멈춘 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 이스라엘? 그런 건 장난감이야. 진짜 전쟁이 나면 소용없어. GPS, 위성통신, 정보공유. 이런 게 없으면 조기 경보기는 그냥 비싼 덩어리일 뿐이야. 그의 논리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GPS 신호, 위성 데이터, 암호화 통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였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영원히 그런 종속적 관계에 만족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만 버티면 다시 돌아올 거야. 리처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도 바보가 아니야.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거든. 그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맹이란 단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죠. 우리는 그들을 파트너로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제 가능한 시장, 순응하는 국가, 그리고 감히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사고방식이 워싱턴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위계적 관계,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종속을 전제로 한 관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일부러 그 회의록에 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은 단 하나도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묘하게 머릿속에 남아 떠돌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넘볼 거야.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넘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넘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립적인 길을 가려고 할 뿐이었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계속해서 잘못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국에서 한 줄짜리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잉과의 조기 경보기 협상 전면 보류 국산화 대체안 동시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뉴스는 짧았지만 그 여파는 거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받았는데 긴급 알림 메시지가 휴대폰을 통해 들어온 순간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미국 본사 내부 메신저는 한밤중까지 울려댔고 평소 같으면 저녁 6시면 조용해지는 사무실이 자정이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급히 소집된 임원진 대책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놓쳤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오갔습니다. 20년간 보잉에서 일하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부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중단이 아니야. 아예 판을 뒤엎어버린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 가려고 하는 건가? 70년 동맹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가? 더 충격적인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후속 계획을 보니 이들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단계는 스웨덴 사부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의 기술적 검증, 2단계는 카이 주도의 국산 플랫폼 개발 타당성 검토, 3단계는 유럽 업체와의 공동개발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이건 즉석에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보잉 내부 자료실에는 이미 한국에 대체한 자료들이 잔뜩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쟁업체들을 모니터링해왔던 결과물들이었죠. 사부의 글로벌아이 성능 비교표를 보니 몇몇 항목에서는 우리 2737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료 효율성과 정비 편의성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엘타의 분산형 센서 분석 자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대형 플랫폼 대신 여러 개의 소형 무인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는 생존성과 운용 유연성 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개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실제 중동 분쟁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죠. 그리고 카이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차세대 조기 경보기 개념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시스템 통합 기술, 한화 시스템의 A사 레이더 기술, 그리고 LIGNX1의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한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날 본사 전략팀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조건을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쪽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을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사실은 갑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방안의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늘 기술을 가진 미국이 기준이었고 동맹국은 그것에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F-16, F-15K, 패트리어트 지난 수십 년간 모든 협상에서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여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자는 댓글들이 압도적이었죠. 한국 국민들이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자주 국방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회는 처음으로 기술 이전 관련 조건 수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상당히 급격했습니다. 소스코드는 어렵더라도 정비권 이전은 검토해보자. 모듈 설계 일부는 공유 가능하다. 현지 업체와의 유지보수 협업을 공식 제안하자. 회의실에선 이런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댔습니다. 이걸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 사부와의 기술 협의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기준을 지켜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분노나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이는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죠. 그날 회의 말미 부사장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나 보군. 이젠 정말 우리가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건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질서가 저물어가는 듯했고 그 속에서 저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단단한 침묵의 힘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개인적인 휴식이었지만 사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보잉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의 한계를 절감했고 무엇보다 제 양심이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거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언제까지나 통제 가능한 고객 정도로만 여기려는 오만함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죠. 제가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상급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업무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고 동맹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무거운 문제를 단순히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는 것이 저에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끝내 아직 어떤 업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잉과의 협상을 중단한 뒤에도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체계적으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권 있는 국가로서 판을 새로 짜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부와의 기술 협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자체의 기술 개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였죠. KF-21의 성공, K2 전차의 수출 실적, 천국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한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의도 시위도 비난도 없이 그저 조건을 제시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태도 하나로 미국을 이토록 당황스럽게 만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조용히 선언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힘, 존중을 강요하지 않고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 큰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힘. 한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품위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방산업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동맹국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퇴사 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꾸준히 팔로우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가속화되고 있었고 유럽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게 동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힘이 아니라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져야 할 자존과 품격이었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미국을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뿐이었죠. 지금 세계는 여전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기술보다 무거운 그들의 단호하고 조용한 아니오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제야 비로소 그 선택을 기다리는 자리에 겸손히 앉게 되었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말없이 지켜내는 신뢰였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는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외교의 모델,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가 단순히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